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등 1,693명 규모의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되는 등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습니다. 공군 F4E 전투기 한 대가 경기도 화성시 제보리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2명은 모두 추락 전 비상 탈출해서 구조됐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1년치 적자의 2배가 넘는 14조 3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연료비가 급등한 이유도 있지만 한전은 합리적인 요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만 8천여 명으로 확진자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진료 혼선 등의 문제를 빚은 원스톱 진료기관의 운영을 정비하고 고위험군은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해 현장 복구 봉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예결위 간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께 참담하다며 윤리위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재검증하기 위해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수회는 학교 측에 김 여사 논문이 문제 없다고 결정한 표절심사 회의록 제출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숙제하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점 말씀드리고 네,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오늘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에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됐기 때문에 특별사면부터 전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먼저 노 교수님. 저는 물론 예상은 MB나 김경수 지사 둘 다 사면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MB 사면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었고 심지어 당시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까지 했었다면서요. 네네. 그것 때문에 회동이 무산되기까지 했고 아마도 현재 그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고 혹시라도 이제 부정적 여론이 일까봐 안 한 것을 그건 어떤 그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기왕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고 어떤 예고가 되었고 또 예상이 되었다면 뭐 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결국 부정 여론 플러스 긍정 여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였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야당 쪽의 비판이 나오잖아요. 네. 뭐 비겁하다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나친 몸살이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인들 주로 사면했죠. 네, 사면 네. 복권하고 했는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는 늘 들어오던 얘기입니다. 늘 들어오던 얘기인데 그게 과연 경제인들이 이렇게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면 복권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가 과연 됐느냐 하는 것도 한번 따져볼 만한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경제 나름대로 와이노믹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조가 일종의 낙수 효과잖아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감세, 뭐 규제 완화, 플러스 지금 이렇게 사업 족쇄에 묶여 있는 총수들을 풀어줌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이루겠다. 그러한 나름대로의 국정의 방점이 상당히 크게 찍혀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그러니까 지금 재벌 총수들을 그러니까 지금 사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건 뭐 진작부터 예상되었던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그러니까 정치에 도전했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법 앞의 평등이라 원칙을 허문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을 배제했다는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정치적 자신감, 여유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사실 2달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0몇 년 수감 생활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국정에는 국민의 정서가 고려돼야 하지만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국민 정서가 상당히 비판적 여론이 있지만 그걸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거하고는 지금 정반대의 지금 조치로서 사면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이 지금 이 본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당한 국정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좀 주목 있게 보는 부분은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윤핵관들이 상당히 많이 꼽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이런 분들이 소위 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상당한 요직을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입김이 지금 태조하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발표된 다음에 굳이 정치인들을 뺄 이유가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였던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마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나름대로 형평성 차원에서의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는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국정에 대한 상당한 그러니까 자신감, 여유를 잃은 부분들을 애둘러서 꼬집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2달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에는 이제 결국 지지율.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조금 전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10시에 하고 대통령이 먼저 모두 발언하고 그 뒤에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어떤 게 담겨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뭐 기본적으로 뭐 통합, 국민 통합 늘 하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통합, 뭐 협치 그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 어떻게 나갈까 청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야 하고 담길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까지 그 예를 들어서 보통 경우 같으면 대통령 기자회견은 굉장히 큰 이벤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대했을 텐데 네. 지금 매일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뭐 이른바 도어스태핑이라고 얘기하지만 국적불명의 용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매일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사실 그 대통령의 어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게 큰 무슨 기대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물론 이제 거기에 뭐 담길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에 닿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근데 저는 정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도어 스태핑에서도 늘 느끼는 거지만 도어 스태핑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정치인은 특히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이 듣고 싶은 말 하는 자리예요. 그거는. 네. 대화도 대화가 잘 되려면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마치 무슨 뭐 아부하라거나 국민 귀에 달콤한 말을 하라거나 국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겠습니다. 그 얘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한 가지 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문제가 됐을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문제가 됐을 때 기자들이 그걸 물어보면 그 기자들에게 답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답할 때 국민들이 왜 이런 사람을 쓰려고 하느냐. 네. 이렇게 문제가 지금 제기된 사람을 쓰려고 하느냐를 지금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런 얘기 나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런 단점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이분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좀 국민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라. 이런 얘기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지만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담길 내용도 그렇고 일문일답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그런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걸 중시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차 교수님은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도어스태핑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과의 문답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그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고 절대되지 않은 그리고 또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그러한 그러니까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악재를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좀 더 준비되고 절제되고 정제된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네.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추락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꼭 일본으로 꼽는 것이 결국 인사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박순애 전 교육부총리를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경질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광폭으로 인적 시선을 하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대안으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인재의 풀을 넓혀서 탕평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부분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정평가 중에 중요한 부분이 너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데 대해서 내가 자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바뀌겠다는 부분들을 네.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과거 이 강호병 사태 때 집권 초기에 상당히 힘들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이 해견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설정 쇼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름대로 상당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진정 나름대로 이 공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쇼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오늘 김성원 의원 어제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었는데 오늘 대국민 사과 회견을 했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윤리위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수해로 피해 입은 분들을 위로해 드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심려를 끼쳤습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드립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이후에 윤리위 또 아마 징계 절차를 받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수위가 적정하다 보시는지 우선 이번에 차 교수님부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과연 지금 공감 능력은커녕 자각 증상도 지금 느끼지 못할 정도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 그 현장을 지켜봤던 그 기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지금 마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수재에 지금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일종의 나들이 놓은 듯한 그러한 모양새를 삐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공감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김성원 의원이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말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스스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런 비상 상황에다가 상당히 지금 국민들의 아픈 현장을 갔다고 한다면 과연 저런 이야기를 넣을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그거예요. 김성원 의원이 저렇게 발언을 했을 때 현장에서 기자들이 이에 대한 것을 물었을 때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성원 의원 좀 장난기가 있다. 그리고 작은 것 갖고 큰 뜻을 폄훼하지 마라는 식으로 타박을 줬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지금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당장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리에 해부를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지금 출당 근거 정도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출당이 된다 하더라도 몇 개월 뒤도 슬그머니 또 복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송원석 의원이 당직자 폭행 혐의로 그때 이 출당됐다가
대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4개월 만에 설거문이 복당했어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대풀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만약에 징계를 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설명하신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뭐 다 동의하고요. 보통 그런 말이 있죠. 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당나귀가 허리가 부러지는 것은 깃털 하나를 더 얹었을 때라고 하는 거. 네. 이거 깃털 정도가 아니고 그 당나귀 등에 올라타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대통령실, 내각, 집권 여당 모두가 지금 좀 지리멸렬한 상태잖아요. 삐걱거리고 전혀 조직화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금 뭐 보는 시선이 싸늘한데 저거는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뭐 거기다가 폭탄 하나를 더 터뜨리는 그런 정도 얘기죠. 김성원 의원도 그렇고 조호영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전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던 뭐 그런 것들이고요. 저는 김 의원이 의원직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원직 사퇴하고 최소한 탈당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힘 집권 여당 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어떤 그 비난 여론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도 상을 보니까 뭐 글쎄 꼭 뭐 놀러 간 것 같지는 않고 정말 뭐 얘기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보좌관들 경우는 이 냄새가 배어가지고 대중교통을 탈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정도로 고생했지 않습니까? 저걸 완전히 한순간에 그냥 뭐 없애버리는 저런 노력을 무료화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탈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사실 뭐 그러니까 김성원 의원이 저는 오늘 아마 본인이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저는 자진 탈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지금 뭐 그러니까 어떠한 뭐 당의 결정이 따르겠다고는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먼저 그러니까 이 탈당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돌아올 수 없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도 했겠죠. 본인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정치를 더 하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저는 좀 더 본인 스스로가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좀 무겁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었지 않나 차원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 연천 동두천이 지역구는 재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 예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맡고 있었는데 오늘 사퇴했고 탈당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전국의 또 다른 떠오르는 현안은 검수완박 그 법안이 이제 그 유예 기간이 지나서 한 달 뒤면 시행되는데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 검찰에 남아 있는 수사권, 부패하고 경제 범죄,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공무원들, 또 선거 범죄라든가 방위 사업 비리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야당은 매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야당 쪽의 발언 듣고 두 분의 토론 듣겠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발언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그러한 무리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너무 설친다, 무소불위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는 뭐 원죄가 법을 엉성하게 만든 국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르게 덧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러니까 중요범죄가 뭔지는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에서 지금 민주당 얘기한 것처럼 그 법을 개정하는 취지는 그게 아닌 건 맞죠. 그럼 법의 취지는 그걸 개정한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법문헌이 우선인 거예요. 법문헌이 우선에 거기서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법을 제대로 만들려고 했으면 만약에 이제 그런 뭐 부패범죄, 뭐 경제범죄 등 그 이렇게 됐다면 그 두 번째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얘기하는 부패범죄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건 많이다 하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항에서 얘기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처음에는 이게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네. 그런데 그걸 등으로 고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등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이걸 더 바꿀 수 있다. 네, 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원죄는 기본적으로 법을 엉성하게 만든 국회에 있다라는데 한동훈 장관의 대응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검사가 아니고요.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이와 같은 법을 이렇게 대통령령에서 뭐 구체화할수록 위임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그다음에 오늘 또 얘기가 나왔었죠. 국회에서 원래 이 법을 만든 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국회하고 한판 승부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국회와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타자도 3할만 치면 엄청난 타자입니다. 네. 매 타석에서 안타 치고 매 타석에서 홈런 치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1절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우리는 법무부에 이런 그 시행령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원래 취지가 그 종교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거지 우리 그거 따를 수 없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친 것이다 생각됩니다. 네. 차재현 교수님. 예, 저는 사실 뭐 이 사안 보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검수완박법의 졸속위법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그 비판을 당시에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키를 진 세력이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감당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원죄는 어떻게 보면 그때 검수완박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에게 분명히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어제 이 지금 법무부가 내놓은 부분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상식적 차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상식하면 우리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잖아요. 헌법, 법률, 명령, 뭐 이 조례, 뭐 이 지금 규칙, 조례 이런 식으로 될 때 상위법의 취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검수완박 입법이라고 하면서 검수완박이라는 타이틀 자체를 달아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적이 검찰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이 6개 지금 화면에 놓습니다만 6개 지금 직접 수사건을 부패경제 2개로 줄이는 부분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소위 말하는 입법 취지가 그거였다고 한다면 약간 좀 애매모호한 이 법조항을 갖고 시행령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뒤집는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아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상식과 부합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는 한 입 갖고 두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국회가 저거 법을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추진하려고 할 때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법안 처리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 이 나라의 모든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법무부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등 표현은 부패, 경제, 범죄를 열거했을 뿐 오로지 그것만 수사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그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왜 제지하려고 했죠? 물론 당신은 본인이 이야기했을 때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 등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오히려 박수치고 내 뜻을 받아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 내로남불 이런 형태로 국민들에게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오늘의 전국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득표전 대표 선거전이 진행 중인데요. 민주당 상황 잠깐 분석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독주하는 체제 그리고 단일화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은데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이 단일화의 대상자가 박용진 후보와 강훈식 의원인데요. 네. 강훈식 후보인데 두 사람의 목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은 목표가 1등 주행인 것 같아요.
1등으로 난 무조건 이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꺾고 자기가 당권을 차지해서 이 지금 야당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나라를 내세우겠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 반면에 강훈식 의원은 1등 해도 좋지만 목표가 어디냐 완주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전운행을 통해서 완주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치인 강훈식이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이 알리는 기회를 아마 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목표가 지금 어긋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강훈식 의원 이름을 여러 번 계속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금 독주하면서 자신감이 좀 생긴 것일까요?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도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발언을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이것도 이제 아마 이 민영배 의원이 이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신중치 못한 발언인 것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검수완박 법률 얘기할 때 민 의원은 본인이 탈당이 본인이 자진해서 한 것이고 위장 탈당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의원의 발언은 당에서 요청해서 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복당시켜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검수완박 법률 그때 꼼수를 썼다는 게 지금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이제 민 의원 자체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뭐 내가 어차피 대표될 거니까 대표되면 뭐 복당시킬 거야 이런 얘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조금 다른 파장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어대명이라고 한 게 지금 현실화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앞으로 이제 변수가 유일하게 남아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일화인데 단일화는 안 될 것이라는 저도 뭐 전망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단일화가 의미가 있으려면 2등, 3등의 힘을 합치면 혹시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 이럴 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위, 3위 주자도 별로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더더구나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강훈식 의원은 이제 전 국민 이름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 당원이 이름을 알게 되고 앞으로 계속 그런 기회가 남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별 실효성도 없는 단일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수는 뭐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의 전국을 진단하고 또 토론했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조금 꺾여서 오늘 신규 환자는 12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진료와 검사, 처방을 한 곳에서 받는 원스톱 진료기관의 운영을 재정비하고 해열제 등 감기약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2부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확진자 증가폭이 오늘 약간 줄었다고요? 네, 영시 기준 확진자가 12만 8,700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일주일 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대비 증가폭은 이번 주 내내 20-30%를 오갔는데 오늘 10% 중반 정도로 떨어진 겁니다. 재유행 정점이 다가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보다는 감소세 전환이 느려서 정점이 이달 말쯤으로 늦춰지고 규모도 20만 명은 훨씬 넘게 될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5명 늘어나 453명으로 집계됐고 병상 가동률도 40%를 넘었습니다. 일일 사망자도 58명 발생했습니다.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연일 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원스톱 진료기관의 3분의 1을 점검했더니 10%는 진료와 처방에 차질이 있어서 후속 조치했고 위치 등이 잘못 기재됐던 부분도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방문 예약을 통해 우선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가 70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해열제와 감기약 등 약품 공급 대책을 추가하고 싸이 흠뻑쇼 방문 뒤 확진이 잇따르자 대형 공연장의 경우 9월까지 현장 점검을 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주간 처방량이 3만 5천 명분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팍스로비드 34,800여 명분이 사용돼서 전주에 1.6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 처방 증가는 코로나 재유행 확산과 더불어서 정부가 먹는 치료제 처방을 독려한 덕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국내 팍스로비드 재고량은 62만여 명분 정도이고 또 다른 치료제인 라게브리오는 6만 2천 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마치 딴 세상처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작은 냉장고가 설치됐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원한 생수가 가득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은 문을 열고 시원하게 생수를 들이켭니다. 버스를 타고 와서 되게 다 더울 때 또 버스를 갈아타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런 다음에 생수 하나 먹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목도 트이고 참 좋습니다. 이런 건 잘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도심 속 등산로 앞에도 냉장고가 마련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에 오르거나 길을 가던 시민이 시원하게 목을 축입니다. 울주군에서 물 구매가 불편한 곳이나 물이 필요한 시민이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무료로 마련한 겁니다. 냉장고의 생수는 오전과 오후 하루 2번 채워집니다. 냉장고 앞을 지나는 누구나 마음 편히 생수를 꺼내 마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원에는 양산이 준비됐습니다. 야외 활동 탓에 온열 질환이 늘어나자 그늘로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빌려 쓸 수 있어 이름도 양치무산으로 지었습니다. 울산 지역 관광지와 주요 공원 8곳에 1,000개 정도가 마련됐습니다. 써보니까 비가 올 때 비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햇빛을 가릴 수 있어서 또 매우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졌지만 남부는 말복을 향해 가면서 더위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한 노력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115년 만에 수도권을 휩쓴 이번 폭우로 강남 일대 차들이 침수돼서 여기저기 방치되기도 했죠. 손해보험업계 자료를 보면 지난 8일에서 10일 사이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가 무려 8,600여 건에 이릅니다. 이런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자동차 관리법을 보면 침수 피해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폐차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이걸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아예 유통되지 않는 건 아니죠. 중고차 업체가 저렴하게 사들여서 전손 처리되지 않은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침수 이력이 있는 차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선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서 침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차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이외 차량은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로 침수 이력이 남지 않은 중고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해야겠죠. 먼저 안전벨트를 끝까지 빼서 오염된 부분이 없는지 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세제 냄새가 난다거나 안전벨트를 바꾼 흔적이 있다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차량의 시트를 바닥을 들쳐서 얼룩이나 곰팡이 흔적이 없는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차 문에 고무 몰딩을 뜯어서 그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보거나 평소에 물이 잘 들어가지 않는 차량 하부나 엔진룸 내부 배선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침수 피해를 본 차들이 한두 달의 수리 기간을 거쳐서 가을쯤에 매물로 쏟아져 나올 거란 관측도 있으니까요. 이 차량이 시장에 나오는 시기도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침수 차량은 당장은 정상 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안전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 부품은 물에 한 번 잠기면 그 성능이 떨어져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중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구매 전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곳곳에서 물난리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서울시의 수해 방지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가 해명 과정에서 시의회 예산 삭감 탓을 했는데 맞는 말인지 박희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서울 수해 발생 이튿날 서울시가 수해 방지 예산을 줄여 피해를 키웠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내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시가 제출한 수해 방지 예산을 250억 원 가까이 삭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예산안 회의, 수해 방지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수해 방지 관련 예산안 원안의 규모가 한 해 전보다 크게 줄어서였습니다. 우리 내년도 그 세출 예산액이 보니까 475억 3,4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이게 그 우리 물순환 안전국이라고 할 수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전을 소홀히 해도 될까요? 실링이 대부분 저희 실국본부로 할당이 되세요. 네. 실링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산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링 범위를 우리가 좀 많이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좀 극복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248억 원의 내역을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하수관로 신설과 개량, 정비 등에 대한 사업비였는데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후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삭감 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해당 예산을 갑작스러운 수해 상황 같은 자금 투입이 시급한 사업 등을 위한 예비자금으로 돌리려 했지만 시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당시에 회전기금을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었고요. 금액만큼 다시 하수관고에 대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 애결위에서 문의했을 때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당장 복원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의 규모 자체가 한 해 전보다 크게 줄었던 데다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자체도 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비 성격의 자금으로 적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절대다수 민주당의 시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서울시의 수해 방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서울시의 주장 대부분 거짓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서울시는 하수도 맨홀 뚜껑 열림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에 그물이나 철 구조물 등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며 서초구 도로 맨홀 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튕겨나와 그 안으로 2명이 빠져 실종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내려진 조처입니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저지대 등 침수 취약 지역과 하수도 역류 구간에 우선 도입한 뒤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은 수해 복구에 다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자신의 퇴임 100일 기념 행사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오는 14일 평산마을에서 퇴임 100일 행사를 한다는 계획을 온라인에서 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장기간의 욕설과 소음 시위에 대한 대응과 주민 위로를 위한 계획이어서 그 뜻은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래 절벽 상태에 놓인 서울 아파트값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세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 초급매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 가구 가까운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해 10월 23억 8천만 원에 팔렸는데 최근엔 4억 원 넘게 급락한 19억 원대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거래가 거의 안 돼요. 매수가 심리가 꺾여서 아주 싸게 나오면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8% 하락하며 지난 2019년 4월 1일 조사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서초와 용산을 제외한 23개 구가 떨어졌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가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한 반면 강남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0.02% 하락했고 송파구는 마이너스 0.06%로 내림폭이 커졌습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지난주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1%로, 인천시는 마이너스 0.11%에서 마이너스 0.15%로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1% 떨어졌는데 지난 2019년 4월 22일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금리 급등, 대출 규제, 집값 고점, 주택 구매 심리 악화 등으로 현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하락 국면이 예상됩니다. 전셋값은 전국이 0.06% 하락하며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서울은 0.03% 떨어져 지난주와 같았지만 경기와 인천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영향으로 주요 밭작물 도매 가격이 크게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 정보를 보면 어제 무 20kg 도매가는 29,00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6.5% 올랐습니다. 배추 10kg 가격은 4.6% 오른 21,100원, 감자 20kg은 8.5% 오른 44,9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상황에 따라 비축 물량을 활용해서 수급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달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둔화한 건데요. 미국의 물가 급등세가 한풀 꺾였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전과 비교해 9.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6월의 11.3%에 비해 상승률이 줄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 대비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전날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폭이 줄어든 데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전달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물가 급등세가 정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 둔화가 향후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We believe that inflation peaked in June, is coming down now, and will continue to come down. 하지만 생산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가 최근 하락했지만 지정학적 요인으로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상승률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으로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We are expecting a 50 basis point increase in September, followed by perhaps 2 more 25 basis point increases. So I think it's important for investors to expect continued rate increases at least through the end of this year.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폭 둔화 소식에 상승 출발했던 미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우려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배춘식 의원님. 사진 잘 나고. 배춘식 의원님. 배춘식 의원님. 비 안 나는 게 아니.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우리 괜찮아요. 납점은 왜 괜찮습니다. 폭염이라며 폭염. 네. 우리는 소양 때문만 안 열면 되니까. 소양 때문만 안 열면 되니까. 와. 빨리 들어와. 우리 지역은 이번에 조금 잘 지나가지고 비가 이쁘게 와가지고 딱 내리다가 막 내리다가 그러니까 이제 요새 못 보는 사이에 그러니까 못 보는 사이에 이제 나이 값을 좀 안 해 이제.
가슴이 발 너무 한번 더 줘. 그렇지. 그것도 뭐 장면 있어. 원래 강남 터미널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거의 다 완료가 됐다 그러더라고. 나경원 지역이라고 딱 보니까 나경원 대표 아니고 바꾸려고 그랬는데 걱정 못하지. 대표님, 동작갑도 전쟁터예요. 지금 동작가 거기 사람 죽었어요. 아유, 눈물을 흘리고 다닌다니까요. 정말 눈물 나는 데 많아요. 대표님 좀 동작갑도 따로 좀 해주십시오. 동작 주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대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나가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가놓고 뭐 하시는 거냐고요? 여기 지금 이제 봉사활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언론인들도 비춰주시고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쪽에 이쪽하더라고요.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 네? 어떻게 백화점하고 우리가 선생이 열려가지고 무게 거시면 좋고. 문제 되고 있잖아요. 그건 뭐 메이커 물어보는 게 있어. 각별히 조심하라고 지금 이 참담한 정세에 안 걸려나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 평소에도. 그런데 큰 거 좀 봐요. 큰 줄기 봐요. 여러분들 노는 데가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온 거 없는 거 하나 크게 봐줘. 그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큰 뜻을 좀 하지 말고.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날이 무척 더워졌는데요. 현재 영남지방과 제주도에는 폭염경보가, 강원과 충청, 호남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6도까지 올랐고요. 대구는 35.4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충남과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텐데요. 주말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최고 120mm 이상, 영서와 충북 북부에 최고 8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3도,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1도,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광복절인 월요일에는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또다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